조선 사상사 대관 첫머리에 아주 중대하게 제기하시는 문제가 근대성 문제 아니에요. 서양의 근대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근대 한국이 완전히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대주의가.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동학이 사실은 그것과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도 위정척사 같은 그런 완고한 입장은 아닌 세계를 제시했는데 동학 농민혁명 패배 이후로는 완전히 개화파와 척사파가 양자구도만 남다 보니까 그야말로 시운에 비춰서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척사파는 완전히 근거를 잃고 그 후로는 이 근대주의 일변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제가 그런데 그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지나치지 않나. 말하자면 근대로 오는 5단계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막스도 그렇게 공식화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속류 막스주의적인 사관이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대성에 대한 온갖 논의들은 대부분이 이게 좀 헛된 논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지가 생각하는 좋은 걸 다 근대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근대라는 역사적인 실체는 그 서양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전근대를 완전히 무시한다든가 전근대를 그 5단계 발전론에 의해서 보는 거는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닥쳐서 살고 있는 이 근대라는 세계는 인정을 하고 그런 개념의 근대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걸 넘어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 하나의 그냥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언어적 방편으로서의 근대라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도 되죠. 예. 근데 이 근대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라고 그러면 근대적 인간이 모이고 근대적 제도가 모이고 우리가 근대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성주의, 서양의 이성주의와 관련이 되고 그 이성주의라는 건 데카르트 이래서 쭉 내려오면 과학 이성이고 그것의 결론은 사실은 자본주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성을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서양이 모든 우위를 점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근대성 논의에 있어서는 항상 디펜드를 해야 되고 그 근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게 되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근대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비하도 생겨나고 이렇기 때문에 근대라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너무도 저열하고 우리에겐 나는 한맺힌 언어예요. 그래서 이놈의 근대라는 걸 폭파시켜버리지 않는 한 우리 이 동양의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유가 살아날 수 없다. 난 이게 20대 아주 그냥 뼈저리게 투쟁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한 10여 년 되셨을까요? 그 독기학설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그 한국사 쪽에 그 100년간의 병폐를 사실은 독기학설이 그냥 격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현대사 연구에서 제일 저희들이 맹점이 뭐였냐면 해방 직후에 한국사학의 과제는 식민사학의 극복이었죠. 그럼 그 핵심적 내용은 뭐 우리에게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냐, 그래서 이제 그 맹아가 뭐 실학파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개화파하고 이제 실학파의 뭐 연관성 이런 걸 추구하고 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서구적 틀, 또 그 서구적 틀도 사실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굴절된 잘못된 근대주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60년대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뭐 실학 논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외제적 잣대로서 이제 우리 국학이나 한국학을 하는 시대는 끝났고, 내재적인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생적인 이런 잣대를 통해서, 주체적인 잣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격파된 새로운 근대랄까요?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저 백라평 선생님의 근대는 지금 우리의 삶이랄까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자체가 근대 아니냐. 그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건 저도 도울 선생님도 인정한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그 30년대 국학운동 정인보 선생님의 그 이래로 어떤 서구의 틀, 일본의 틀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되어 왔던 이 근대주의, 한국어, 이거는 격파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주로 핵심이 아닐까 근데 나는요, 우리가 근대주의를 제대로 폭발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대를 얘기할 때 우리말의 근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양의 모더니티라는 걸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 언어가 우리보다 나은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은 이 점의 하나는 굉장히 그 미개한 언어고 저개발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근대 있고 근대성 있고 다르잖아요. 근대와 근대성이 다르잖아요. 예. 또 근대와 현대가 다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모더니티라는 말 속에 근대, 현대, 근대성, 현대성 다 들어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게 마련이고요. 자본주의가 만든 이 세상을 우리가 근대라고 불리자, 근대 세계 체제라고 부르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우리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 예, 예. 서양의 모더니티라는 걸로 어떤 때는 현대 얘기했다, 어떤 때는 근대 얘기했다, 어떤 때는 또 근대성, 얘기했다 그러면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소모적인 논의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근대다우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근대성은 뭐냐. 그러다 보면 이게 서양 따라가는 길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서양이 안 따라간다는 건 좋지만 서양에서 발생한 자본주의가 지금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이게 거의 뭘 빼도 박도 못할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하지 않고 자꾸 멋있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근대 이전이 봉건 시대고 그전에는 노예제사하고 이런 그 역사적 단계로는 당연히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은 근대라는 건 지금 전 지구에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고, 전 근대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동아시아의 전근대 다르고 서구의 전근대 다르고 미국의 전근대가 있다면 그건 이제 원주민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근대까지 획일화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획일화되어 있는 이 근대라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편적인 언어의 방편으로서는 근대라는 말을 안 쓰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근대라는 개념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거를 놓고 논의하자는 말씀은 방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지금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하이데거의 존재를 말씀하신다면은 하이데거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의 이 세계 인식이라는 걸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그 사람의 그 테크놀로지에 논의하고 그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한 과학이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이 과학기술이 가져온 인류 문명의 변화, 그 구조 속에서 사실은 자이엔드적인 모든 것을 도구화시키고 개별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논의하는 이게 아닌, 그러니까 존재는 사실은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하이데거 책을 열심히 읽고 사유를 한다든가 동학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본주의라는 현실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근대에 한편으로 적응하면서 근대를 극복해 나가는 소위 이중과제, 동시적인 두 개의 이중과제 그 일을 했는데 어쨌든 하이데가의 기술 시대론도 이제 저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 이 책의 제2장에서 그걸 다룹니다만 그이는 지금 이 근대 기술의 폭력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지만은 사실은 기술도 진리를 드러내고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근대 기술의 특징은 바로 그 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게 근대 기술의 위력이고 폭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근대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이데가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은 훨씬 더 일찍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얘기해 놓은 노자한테서 배우고, 우리 전통 속에서는 수은한테서 배우고,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말하는 원불교의 개벽사상에서 배우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는데, 우선 이놈의 아무리 개판 세상이라도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작업을 해야지. 아니요, 지금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사실 우리 역사야말로 모든 사람이 근대라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 그 이중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BTS를 보더라도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좋고 뭘 하지만은 그게 도대체 뭐냐, 그 현상이 뭐냐, 그게 근대냐 정근대냐 무슨 포스트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가장 명백한 거는 BTS의 활동이 조용필의 노래나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BTS의 선생은 우리 내려오는 가요 전통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대를 수용해서 나가서 서양의 근대 탑에 쓴 거예요. 그때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근대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서양의 근대를 BTS가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목표가 서양 근대의 탑에 서는 거라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근대에 적응하면서 근대를 극복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BTS의 작업도 이제 그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보면은 개화파라는 건 이거는 근대 극복의 의지가 없이 근대를 따라가고 거죠. 잘하면 나중에 그 탑에 서겠다 하는 게 그거고, 척사파라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 이 걔네 저 금수와 같은 이 서양 놈들의 이걸 따라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중도를 개척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수은이 그렇고요, 소태산이 그렇고. 근데 실제로 도월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적응하면서 극복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은을 다시 읽고, 또 이제 곧 원불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원불교를 볼 때 그런 면을 좀 더 의식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동학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더 할 겁니다만은 20세기에 이제 그 동학을 계승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도교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정통을 이어받은 종교고, 원불교는 그런 직접적인 계승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소태산 대종사가 하신 말씀 같은 거,
대전경에 또 그 제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수훈 선생의 뒤를 이었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천도교 얘기보다 천도교의 중요한 경전 같은 건 뭐 이미 동경대전 그 얘기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오늘날 사회적 존재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원불교가 훨씬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원불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이거는 우리 저 학사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반이 원광대학 총장에다가 원불교 교무인데 밖에 나가서 동학만 잔뜩 띄우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정치 생명이 좀 위태롭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원불교와 예. 그러니까 동학과 원불교의 상통점과 차이점 네, 네, 이걸 좀 간략하게 네.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 동학과 원불교의 차이는 창시하신 그 교조 수훈 선생님과 이제 소태산 선생님을 좀 중심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훈 선생님은 가학, 퇴계학적 전통이 아주 탁월하시죠. 부친 근암공을 통해서 이제 그 퇴계학적 계보에 대해서는 도울 선생님께서 2004년에 이제 도울신득 동경대전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적 기반이 소태산에 비하면 상당히 탄탄하셨죠. 근데 이제 이대 해월 선생은 좀 또 평민이랄까 큰 학문적 기반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원불교 경우는 이제 그 교조 소태산 선생님은 농민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뭐 빈농이시니까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학문적인 기반은 서당 2, 3년 다닌 정도인데 그걸 이제 좀 보강한다 그럴까. 이대 정산 송규 종법사가 매우 흥미롭게도 또 퇴계학을 계승하죠. 그 스승이 이제 그 퇴계학통에 계시는 공산 송준필 선생님의 제자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퇴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으로도 이어지고 원불교로 이어진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건데 하여튼 그런 좀 그 교조의 학문적 기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동학은 사실은 동에서 서로 진출했다 보시면 되잖아요. 동해 경주에서 발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이제 혁명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불교는 좀 반대로 호남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퍼져가는 그런 좀 지역적 기반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수훈 선생의 경우는 아직 조선 왕조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던 시대를 사셨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시대였다면 소태사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절망의 시대를, 제 표현으로는 태극기가 마음대로 한번 휘달리는 날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차이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공통점은 제가 쓰는 말로 개벽파죠. 동학에서 증산교, 대종교, 뭐 정역, 원불교, 그 땅적인 거, 민중적인 데서부터 올라온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그런 개벽파라는 전통에서, 그리고 또 개벽 사상을 다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제 제 식으로 해석할 때, 왜 근우회가 한국 여성 평등 사상이랄까, 양성평등의 핵심 단체가 되냐. 그게 아니다. 동학에 이미 수훈 선생에 의해서 두 노비, 한 사람은 수양딸, 한 사람은 며느리 삼았던 그런 전통, 그리고 1889년에 내칙 내수도문을 선포해서 여성 수도자, 앞으로 오는 시대는 여자들 가운데 도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는 이런 명백한 전통이 있고, 원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식 출범하기 직전에 이제 남녀 권리등위를 선언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똑같은 최고결교에 남자 여자가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한국적 뭐 양성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통되게 일관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측면인데요. 동학 원불교는 아래로부터의 사상이죠. 아래로부터의 학문, 아래로부터 운동. 이제 도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민적인 거, 땅적인 거. 이게 이제 아마 조선 후기 한말 교학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역사 객체로 취급당해왔던 민초들이 이제 역사의 주체로 자각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이제 동학에서 원불교로 일관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적 기반을 놓고 보면 유불선 삼교 합일 사상이 바탕에 깔린다라고 다 얘기하죠. 종교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철학적 접근에서 동학이나 원불교를 얘기할 때 그 사상적 기반에 전통의 어떤 계승과 극복의 바탕에 유불선 삼교 합일 사상이 깔려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있죠. 서학, 서양 문명에 대한 수용과 이해라고 하는 것이 동학이나 원불교가 공통된 그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공통점으로서는 역시 이 개벽의 기점이랄까 개벽의 출발을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을 강조하는. 그게 이제 역사학에서는 그 동학을 원시적, 초기적 내셔널리즘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아국 운수 먼저 한다라는 말씀을 수훈 선생님이 명확히 용담유사에 밝히고 있고 소태산 선생의 경우는 그 일제 강점기 엄혹한 시절에 금강이 현색이 아니 조선이 갱조선한다. 그리고 조선은 비록 식민지 지배하에 있지만 어변 성룡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을 기점으로 토대를 해서 어떤 개벽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이런 이제 공통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하세요. 이 역시 수훈과 소태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수훈은 진짜 자기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조한 사람이고 진짜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수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서학의 모든 문제점과 아주 맞대결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념적인 스트러글이 아주 철저했고 아주 치열했던 대사상가죠, 수훈은. 그런데 반해서 소태산이라는 분은 그런 스타일의 창조적인 사상가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소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고 해서 폄하라는 게 아니라 영광에 그 조용한 시골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 그렇게 대단한 이론적인 무슨 자극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그 자각을 해가는 그 과정이 이 자극받은 범위가 수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태산이라는 사람은 그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그 수훈은 그런 이론 정립 과정에서 3년을 보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태산은 그거를 실제로 그 작은 깨달음이지만 공동체 운동으로서 그 인간세를 개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되게 뭐 누구를 계승하고 뭐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애매하게들 얘기하거든. 그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근데 사실 소태산이 무슨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 그 의문이 드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또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이 소태산의 경우는 곧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정관평을 개관하고 그 암울한 시절에 이 세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부터 우리가 해나가자. 이것이 사실 오늘날 뭐 많은 시민운동도 있고 뭐 아까 달이라는 사람도 민주주의는 결국 그 플루럴 뭐 이런 플루럴리즘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원불교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그런 구체적인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그렇게 대접 못 받던 그 시대에 여기 들어와서 같이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저기 하면 뭐 버젓하게 제복도 있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이 사실 그 옛날 그 정년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삶에서는 그 이상의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세상 수준에 비해서 교학대학 가는 게 좀 낮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년화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삶의 그 생명력을 얻는 건데 사실은 원불교는 그런 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은 수호는 어마어마한 사상가였고 뭐 문장가였고 이랬지만은 이 소태산의 모습은 나는 그 소박한 그 소박미에 있는데 이걸 자꾸만 훅가시 한다는 거예요. 이 원불교의 이 스튜피드한 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그 소박한 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건데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 정산이 결코 소태산의 사상을 생각을 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멋있는 지식의 옷을 입혀가지고 벌써 여기 정전이라고 원불교 전서의 정전이라는 부분을 소태산의 본인의 작품이라고 그러지만은 거기 이미 정산과 같이 계속 작업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이제 소태산은 1891년에 태어나서 1943년, 그러니까 53세인데 28년을 이제 공적 생애를 살죠. 1916년이 이제 그 공적 생애의 기점인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도울 선생님의 견해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대각 이전에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뭐 학문적 경험이라든지 과학의 기반이 뭐 거의 없었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대각 이후에 이 어떤 그 사상적인 섭렵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 어떤 시국관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법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수운이 못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대종경이라고 하는 법설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 이후의 삶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분의 법설의 내용이나 이런 건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네, 검토해봐야죠. 네. 그런데 나는 학생 말씀 중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 안 합니다. 네, 대각 이전에도요. 네. 그 경험이 그렇게 소박한 경험이 아니고 어떤 것은 수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수은이 주유 팔로라 그랬나요? 그 행상을 하면서 돌아다닌 그보다 기간은 좀 짧을지 몰라도 양반이 구도한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네. 기록이 없죠. 네, 뭐 하고 다녔는지. 네, 네. 그러나 그때가 이제 식민지 직후고 네. 또 갑오 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무수히 사람이 죽고 그것도 전라도 땅. 그 땅을 중심으로 여러 해를 다녔으면은 그 오히려 수은이 장사하면서 밑바닥 삶을 파악하고 간 것하고 오히려 닮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각전에 대해서도 저는 대각전에 조용하고 뭐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그렇지 않을 거다. 굉장히 양반이 그야말로 그 뭐 몇 년 사이지만은 볼 거 다 보고 겪을 거 다 겪고 또 그 김형수라는 작가가 쓴 소태산 평전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타원이라는 보포를 받은 주막집 여인이죠. 그 집에 가서 살아요.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갖 저걸 다 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 이후에 참 그 법설이나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건 우리가 검토할 문제인데,
동명대전에 와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수은한테 배우겠다고 몰려온 제자들이 그 중에는 뭐 수은 같은 학자는 없었을 거고 다 어떤 사람은 꽤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마다 글씨는 왕이지 같이 같은 명패를 쓰고 시를 한번 지었다 그러면은 정말 아주 뛰어난 시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도를 깨치면요. 비록 학문이 짧은 사람이라도 확 달라지는 게 있다고 봐요. 달라지죠. 네. 그건 뭐 다. 그래서 네. 이 소태산도 느닷없이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 예. 대학을 했으니까 예, 예, 한마디 들으면 그야말로 10마디가 알게 되고 그리고 쭉 그 섭렵을 하잖아요. 각 종교, 금강경도 동명대전도 그때 공부를 네. 많이 했죠. 네. 제가 쭉 간다. 섭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주막집에 앉아 있는데 뭐 선배들이 뭐 네, 네. 정론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저절로 다 알아듣겠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해탈한 사람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사상적으로 말하면요. 나는 사실 원불교 안에서 지금 우리 참 박연철 교무님이나 소설을 빼고는 동학을 공부를 안 해요.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불조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자기들 경전에 버금가는 걸로 보는 불경이나 조사들의 글을 모아놓은 그 편이 있는데 나는 동경대전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동명대전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원불교 개교표가 그거 아닙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치를 개벽하자. 나는 이게 수은의 다시 개벽 그 예, 예. 직접 이어진다고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소태사는 자기가 대각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과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하신 그 길을 자기가 따라간 것 같다. 그 깨달음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장차 회상을 만들면은 불법을 주체 삼아서 만들겠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게 된 근데 개교표는 그 불교적인 표가 아니거든요. 예, 예. 다시 개벽 사상을 이거 그대로 받았고 정전도 그 첫 마디가 개교의 동기라고 할 때 현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현하라는 말이 첫 마디가 그게 이제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수은이 그 시절의 시국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깨쳤듯이 이도 시국에 대한 반응으로 개교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 원불교 사람들한테 그 개교표를 비판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이 전제되면 원불교 이론상 원리에 위배된다. 왜냐면은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정신도 개벽하자는 거는 물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막 기차도 들어오고 뭐 또 들어오고 막 자동차도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어 정신도 개벽하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물질 개벽을 선으로 놔놓고 정신이 따라가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 개벽이 안 됐다 이게 나는 이게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진짜 개벽해야 할 건 물질이지 물질과 분리된 정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개화기 컴플렉스의 일종이다. 지금 내가 개화기 때 사람들이 다 물질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정신적인 이 개벽을 일으켜서 서양을 이겨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은 원불교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질 개벽은 다 딴 데다가 과학이나 뭐 사회에다 주워버리고 자기들은 앉아서 마음 공부만 한다. 이래서 원불교가
처진 역사에 뒤져가는 종교가 됐다. 네, 그러니까 현재 원불교 교단의 문제점에 예.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예, 지적해 예. 저도 주신 것 공감합니다. 같은데 예. 그 표 자체는 저는 달리 해석하거든요. 음. 첫째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건데 정신 개벽이라는 건 뭐 석가모니 때부터 쭉 그 하던 그런 깨달음의 공부지만은 이 양반은 물질 개벽되니까 이걸 뒤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물질이 개벽되면서 우리 잘못하면 다 망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하자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이제 수은 선생이 다시 개벽을 하고 통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하이데거의 존재. 예, 근데 같은 얘기. 물질과 정신의 그 이분법이라는 거는 아마 우물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탄하시는 예. 20세기의 이 근대 개념에 오염된 용법이고 네. 소태사는 그렇지가 않죠. 그 정신이라는 게 물질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에요. 정신을 뭐 정의한 것이 정전의 예. 정신수양. 정신수양 중국설인데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지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서양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 경지라는 거는. 뭐가 이 정신? 정신? 정신에 대한 그런 의미의 정신은 관점. 서양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물질 문명, 뭐 정신 문명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과학 문명이 엄청난 정신적인 작업을 수반하는 문명이지. 그게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만 사는 살기 위한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개벽이란 말을 이제 후천개벽으로 이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후천개벽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도올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질타하시는데 나는 도올이 그 선천후천을 도식화하는 거를 비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이제 후천개벽이라고 하든 다시개벽이라고 하든 그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수운의 개벽사상에 그 선천후천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개벽 5만 년에 뭐 내가 아무 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너를 만났으니 그게 이제 그 전에 문명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상제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제대로 이루는 게 없고 너를 만나서 처음으로 비로소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선천후천에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딱 선천후천이 두부 잡듯이 잘라져 가지고 어느 시점 지나면 선천이 저절로 후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배격해야 되는데 수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해월 선생 법설에 보면은 선천 후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선천개벽 후천개벽 얘기까지도 나와요. 선생님 말씀은 들어보면 선생님처럼 매사에 깊게 생각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의 이해 방식은 내가 보기에. 그러나 이게 선천후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수는 이 고래로부터 상고로부터 오늘날 자기 시대까지 내려온 문명의 축적이라는 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래도 도덕군자들이 이만큼 우리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천후천이라는 대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산 이 시대에 지금 문제는 긴박한 시대 진단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 위심하고 불고천명하고 이 뭐 천심이 이반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미주에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 진단 하에서 다시 개벽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시 개벽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나
현재 사회의 분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아요.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그 태제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소위 말해서 김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역의 상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선천 후천 이런 말을 끄집어들였고 그거를 갖다가 강정상이라는 분이 1900년대에 그야말로 이 절실한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선천 후천이라는 개념을 써야만 우리의 그 천지공사의 당위성 지금 예, 이 선천개벽 시대의 천지공사가 잘못되니까 지금 이 근본을 바꿔야 한다. 천지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천 후천이라는 말 끄집어 든 것을 원불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닌데 그런 아포칼립틱한 종교가 아닌데 그거를 그냥 용어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음세계 양세계라는 말은 여기서 원불교 내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선천개벽에서는 전체가 음세계가 되면 전체가 껌껌한 밤세계가 되고 이제 광명이 되려면 이 후천개벽세가 돼야 되니까 그런 도식화가 가져오는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외치면서 그냥 말세를 외치는 놈들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뭐 그 말씀에 동감인데 수은 선생도 이제까지 그 5만 년의 온갖 성현들이 나오고 그런 거는 인정하시지만 내가 나와가지고 다시 개벽해가지고 벌어지는 이 세상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있겠죠. 해월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군요. 선천개벽은 물질개벽이고 후천개벽은 인심개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물질개벽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에 열린 원래 천지개벽 그거고 지금 다시 하는 이 후천개벽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데 오물교 개교표에 나오는 물질개벽 개념은 그거하고 달라요. 원래 그 옛날에 천지개벽하는 그 물질의 개벽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물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게 나는 그 운동력은 자본주의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태산이 그 시골 구석에서 깨닫고 했지만은 전 세계의 시운을 읽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고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개벽 또는 해월의 문자라고는 인심개벽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 다 망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저거를 개교표는 불교보다도 동학적에서 그걸 이어받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사실은 나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불교를 주체 삼았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주체 삼으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윤회설도 있고 뭐가 하는데 그게 과연 학설의 진전이냐 아니냐 그런 건 이제 점검해 봐야죠. 수는 유불선을 결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깊은 뿌리는 유교에 있고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긴 하지만 불법이 그 사상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었죠. 근데 이제 소태사는 유불선을 통합하면서도 불법을 가운데 주체로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리적, 철학적 또는 실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도리 저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은혜를 두고 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종교를 거부한 이 지구 역사에서 유일한 신인가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종교 아닌 종교를 개척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원불교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 그 관점에서 보면 종교 아닌 종교를 만든다 그러면서 수은학 한 가지 하는 거는 교단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단 조직을 만들고 물론 수은도 조직을 만들긴 했죠. 그러나 그건 일종의 사회운동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태사는 교단 조직을 만들고 출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출가. 그런데 이 출가 제도라는 게 그 교단이 이제 지속성과 효율성을 가지려면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긴 한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종교 아닌 종교에서 다른 종교 비슷한 종교로 갈 위험이 커지는데 나는 그걸 지금 원불교 교단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소태산의 그 가르침에서 많이 후퇴를 해가지고 교우님 계시지만은 교무들이 일종의 특권 계급. 더 심하게 말하면 내용도 없는 특권 계급. 거의 카스트제로 네. 됐는데 소태산뿐 아니라 정산정사의 삼동률이라는 것도 네. 사실 그 원리거든요. 그 모든 종교가 근원에서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뿐 아니라 비종교 활동가들도 한일터 한일꾼이다.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 출가의 특권을 인정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원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도 결국은 이런 진리에 누가 더 충실히 복무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원불교가 더 좋은 종교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게 없고 심지어는 비종교인도 한일터 한일꾼이라 그랬으니까 네, 예. 이게 교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죽을 지경이죠. 교단에서 이제 참 낮은 노임으로 봉사를 하고 여성들은 그야말로 시집도 안 가고 정녀로 살면서 헌신을 하는데 아무 특권이 없고 출가하고 재가하고 동등하고 오직 법 위의 차이만 인정한다. 일어났으니까. 교무들이 굉장히 굉장한 딜레마인데요. 저희들이 원불교학과에서 이렇게 수학할 때 스승님, 법사님들이 원불교의 가르침, 소태산의 가르침을 제대로 거의 이제 한 90% 이상 실천을 하려면 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귀에 따갑게 깨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 다른 편으로 출가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자기 상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무수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불교 전문 교역자들의 조발심 또 평생 살아가는 영원한 화두 그게 이제 못 넘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종교를 거부한 이 지구 역사에서 유일한 신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원불교 얘기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의 경우는 원불교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동학을 먼저 접했죠. 그래서 동학에 매료된 후에 애인을 쉽게 바꿀 수가 없듯이 동학에 워낙 애착을 느낀 사람으로서 내가 나중에 원불교를 알았을 때 그 원불교를 순수하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원광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원불교를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원불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러고서 또 거기서 나한테 그 강의 요청이 있으니까 내가 대규모 강의를 계속 했거든요. 교학대학에서도 제가 쭉 가르쳤고 낮에 가서 한의대 학생 노릇하고 밤에 가서는 이제 교학대학 가서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원불교에서 핵심에서 가르치는데 내가 원불교 모르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총장님들 다 앉아있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본관에서 한 강의가 이제 원불교는 결국은 상식의 종교다 하는 말을 내가 개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류에게는 이런 종교가 없다. 그리고 뭐 원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뭐 이 경전을 꼭 읽기 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 상식적인 얘기만 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거를 나한테 강요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 나 원광대학 들어가는 데는 사실 원불교에 엄청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한의대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7개 한의대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 당신 같은 애를 어떻게 오냐, 그 웃기는 소리 말하고 다 저기인데, 원불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웰컴이다. 시험도 다 봤지만 하여튼 그 원불교에 그렇게 해가지고 원광대학에 갔는데도 진짜 뭐 일체 저한테 요구한 게 없었어요. 요구한 게 없었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불교를 이해하게 만들었고, 원불교에서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인간 됨됨이가 상당히 훌륭해. 원불교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동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그 커먼센스적인 그 어떠한 그 바탕, 그야말로 이 커먼센스라는 거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는 면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은 것은 역시 원불교다. 그런데 반해서 난 증산도도 상당히 훌륭하게 봅니다. 난 과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연구를 제가 상당히 이렇게 내가 그런 데 들어가면 빠지니까 거부를 했었는데, 증산도도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당시에 그렇게 어렵던 그 동학,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학의 그 피 흘린 민중들의 참상을 소태산이든 이 강정산이든 거기서 깨달은 거거든요. 강정산은 더 직접적으로 그 피 흘리는 현장들을 자기가 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하는 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강정산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상제라고 하는 그 존재와의 만남, 안경전 그 종도사님을 내가 여러 번 만났는데도 아주 인격적으로나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만 상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걸 그냥 단순한 심볼리즘으로 돌리시면 어떻겠냐. 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20세기의 모든 이 사상적 흐름이 아무리 우리가 그 어려운 서양 철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한 것들은 이 개벽 종교들이었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 교무님 더 잘 아시지만은 대정경 변이품에서 이제 수은, 증산, 또 소태산, 이 사람이 개벽의 순서 말씀. 랩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제자들은 증산에 대해서는 그 양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증산의 특징은 전혀 조직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참 승천을 하셨는지, 가시고 나니까 그냥 제자들이 4분 5를 돼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폐단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소태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사람들이 더 깨이고 또 우리 원불교가 더 드러날수록 증산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벽에 물꼬를 튼 분은 저기고 수은이고, 동학 전쟁을 거치면서 참 참상 피 흘리고 했을 때 기운을 좀 돌려놓은 분이 증산이고, 그러면서 이게 그야말로 새로 개벽해야 된다는 걸 그 생각을 다시 심어준 분이고, 소태산이 자기가 그걸 계승하고 더 완성된 경제에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지,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 상황. 그 물질 개벽에 대한 이해도
소태산 시대에 와가지고 더 정확하고 정치해질 예, 수밖에 그러니까 그 없고. 물질 계획이라는 것을 내식으로 이해하면은 소태산 때 와가지고 그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건 당연해요. 네. 근데 나는 원불교 학자들도 그렇고 원불교 교무님들 일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은 이들은 물질 계획에 대한 연마를 안 해요. 예, 예. 물질 그 계획 아까 그 일종의 화두로 잡고 물질 계획이 뭔가 하는 걸 막 궁굴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 계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계획은 그냥 네. 근사한 말로 띄워놓고 정신 계획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판하신 대로 그냥 뭐 네. 수양 공부나 하고 일종의 이원론식으로 예. 정신물질을 나누는 그렇게- 거라든지 그렇게 되는 동도서기론적으로 이걸 또 나누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도울 선생님도 80년대부터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셨고 실제 이제 원불교학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거의 90% 이상의 연구자들이 그런 이분법적 도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불교학 연구자들은 좀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불교는 원래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뭐냐면 출발부터 실천운동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대각을 사회운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 정말 프레타르기아가 그야말로 플라토스가 그 다중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원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 변화라든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사회 운동을 그래도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과거와 달리 종교가 사회 운동을 아주 정말 정밀하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불교마저 그냥 마음 공부하면은 그야말로 불교의 아류밖에 되지 않나. 예, 예. 나는 불교와 원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증산에서도 해원을 되려면 보은 이게 없으면 해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도 사실은 이 사은사상이라는 게 원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불교라는 건 사실 사은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이 불교하고 성격이 다르죠. 아주 우리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사실 천지운이라는 게 천지라는 게 부모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이고 우리 부모고 이 사이에 생겨난 모든 생명체라는 게 동포운이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은혜라는 것이 사실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의 은혜고 문명 세계로 가면 법률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사은사상이 이게 되었는데 이건 아주 우리 토착적인 세계관을 아주 소박하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불교의 사은사상은 정말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있는 사고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 뭐 부모, 천지, 동포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냥 시시하고 뭐 일원상에다가 뭐 이러면은 추상적이고 거룩하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자꾸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사은사상이 굉장하다는 말씀까지 이끌어냈으니까 오늘 이제 저기는 우리 박연철 교무님은 무사히 귀환할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귀환하셔도 될 것 같아요.